자,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 동동인데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전체 13연으로 돼 있어. 13연인데 첫 번째 연은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말 써놨고 2연부터 13연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보통 달거리 노래, 월령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13연이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표현법이 아주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본문하면서 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가요답게 후렴구가 있단 말이야. 후렴구, 조음구, 조흥구라고 부르는 그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 해석 안 해도 되는 악기소리 흉내 말이야. 그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연이 끝날 때 항상 나와서 통일성을 주고 운율감을 만들어주는 게 후렴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연에 나온 거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라면 연모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의미로 한다면 송축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덕하고 복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좋은 거니까 님한테 바치는 건데 임금님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자, 이건 연이 나누어진다. 후렴구로 분연체라고 하지. 분연체.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문학이지만 민속학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자료다. 왜냐면 다달이 하는 것들이 풍속이 다달이는 아니더라도 5월달, 뭐 9월달 음력으로 추석도 나오고 다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민속학적으로 좀 유용한 자료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본문 보고 해석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줄게. 1연 봐봐. 1연. 덕을한 곤배에 받잡고, 이 받잡고는 잡이 겸양이야. 겸양. 그러니까 객체 높임이야. 그럼 덕이나 복은 좋은 거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덕은 뒤에 받치고 복은 앞에 받치고 이런 뜻이 알았지? 덕이며 복이며 좋은 것은 덕은 뒤에 받치고 복은 앞에 받치고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이야. 하나를 그러면 하는 것을 나자라는 앞에 말했던 받잡고하고 똑같은 말이야. 받치다, 진상하다, 올리다 뭐 이런 얘기야. 오소이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원령체에 동동하고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왜냐면 다달이 노래인데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좋은 말을 앞에다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으 동동다리 하면서 여음구, 후렴구가 나오지. 그치? 동동은 작은 북소리 흉내말 정도로 하면 되고 해석 안 해도 돼. 그래서 동동 이게 이제 작은 북을 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원래 이 일연은 없었던 건데 노래가 되면서 즉 궁중악이라고 하지. 궁중악으로 편입되면서 그냥 하나가 더 붙은 것 같아. 원래는 2연부터 13연까지였는데 이게 궁중악이라고 하는 게 소각인데 거기에 편입되면서 덧붙인 연이 바로 1연인 것 같아. 덕이며 복이며 기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2연부터 13연까지 2월달, 정월달부터 12월까지 한번 볼게. 정월, 이건 음력 1월을 말하는 거야. 여기 나온 건 전부 음력이야. 음력 1월에 날인물, 시냇물은 어전옥조라고 했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이 말은 정월달에 시냇물은 얼려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녹아있는 것만 아니고 얼을 때도 있고 녹을 때도 있다. 이 말은 변화가 있다는 얘기. 변화가. 정월달에 시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곧 내 몸 하나만은 항상 홀로 널셔는 살아간다는 뜻이니까 나는 왜 맨날 혼자야. 어떤 땐 둘이 있거나 어떤 땐 혼자 있거나 얼었다 녹았다 하면 좋잖아. 변화가 없어. 맨날 혼자야. 고독이지 고독. 그래서 시냇물하고 화자하고 몸이지. 몸이 날인물하고 몸하고 이렇게 서로 대조란 말이야. 대조. 날인물은 변화가 있는데 나의 몸은 늘 항상 혼자야. 외로워 죽겠네. 고독하네. 그런 얘기야. 여기 하울로 널셔가 영탄, 감탄이란 말이야. 혼자서 살아가는구나, 혼자 지내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여음구가 나와서 또 후렴구, 아으 동동다리 하면서 1연이 끝난 거야. 연마다 끝날 때 후렴구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월달은 나는 고독이야. 시냇물하고 대조해보니까 시냇물은 변화가 있지만 나는 늘 항상 혼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2연으로 갈게. 2월달로 갈게. 2월 보름은 15일을 말하는 거지. 음력. 아우 높이 켠. 혀다가 원래 켜다야. 알았니? 여기서는 등불에 불을 붙인 게 켜는 거야. 알았지? 우리가 형광등 켜는 것처럼 그 켜다를 옛날 말로 하면 혀다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2월 보름에 아으는 해석 안 해도 되고 감탄사라고 하면 돼. 높이 켠 등불 같다. 뭐가? 우리가 등불은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비춰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지. 일상에서 잘생긴 사람 보면, 얼굴 잘생긴 사람 보면 야 환하게 잘생겼네. 그거하고 같은 의미야. 그러면 등불 같은 게 누군데? 님이란 말이야. 님. 그러니까 님은 아주 잘생겼다. 환하게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만인을 비추실 드디셨다. 즉은 몸짓 발짓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비출 만큼 아주 등불처럼 환하게 생겼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 님에 대한 송축. 우리가 송축이가 뭐냐면 뭐 이렇게 좋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는 걸 송축이라고 한다고. 여기서는 님에 대한 송축이고 만인을 비추실 모습, 그 정도로 아주 잘생긴 게 우리 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거 2월 보름에 하는 게 뭔데? 연등제라고 해. 연등제. 이 등불 켜는 거, 그런 축제 비슷한 게 있어서 풍속. 자, 또 풍속이 나왔지. 3월로 갈게. 3월 나면은 지나며라는 뜻이고, 개한, 이건 이게 개자가 10개짜리니까 꽃이 나면 피는 걸 말하는 거야. 3월 지나면서 핀, 만춘이란 말은 봄 기운 가득한 달의 꽃이요, 진달래꽃이요. 위에서 등불이 님의 얼굴 모습이었다면 진달래꽃도 역시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야. 등불 같구나, 비유적 표현이지. 달의 꽃이요, 진달래꽃 같다, 뭐 이러니까 비유적 표현이 되겠지, 그지? 3월이 지나면 있잖아, 날씨가 따뜻해지잖아. 그러면 진달래꽃이 확 핀다고. 그게 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야. 남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부러운 뜻을,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것 역시 님에 대한 송축 예찬이란 말이야. 우리 님은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어가 3월달이지, 그지? 이연에서 환하게 잘생겼네. 근데 3월달에 가서는 아름답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님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월로 가볼까? 4월 아니 잊어. 4월달을 아니 잊어버리고 오시는구나. 꽃꼬리세요. 꾀꼬리세요. 아까 시냇물하고 똑같은 시어를 찾으세요. 그러면 꾀꼬리란 말이야. 얘는 4월달만 되면 어김없이 봄이 되면 찾아오는 게 바로 꾀꼬리야. 어김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월달 되면 꾀꼬리 오겠지. 그럼 꾀꼬리가 온단 말이야. 항상 잊지 않고 온단 말이지. 근데 무심하다. 녹사님은, 자, 녹사가 고려시대 때 관직 이름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시대 때 관직은 벼슬은 남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녹사가 벼슬이니까. 녹사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 그러면 꾀꼬리라고. 곡꼬리세요. 꾀꼬리새는 4월달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고 꼭 온단 말이지. 그럼 우리님은 갔어.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조란 말이지. 이연에서 시냇물하고 몸하고 대조라면 여기 4월달에는 곡꼬리새하고 녹사님하고 대조라고 하면 돼. 녹사가 바로 님이란 말이야. 무심하다. 우리 녹사님은 옛날에 나를 잊어버린 것이냐? 왜 안 오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지 않는 님에 대해서 여기서는 일종의 원망이라고. 꾀꼬리도 4월달이 되면 오는데 우리님은 왜 와나? 날 잊은 거야? 원망에 해당된다고. 자, 그 다음에 5월달로 갈게. 5월 5일 보통 단오날이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린날이라고 했잖아. 단오를 옛날에 고려시대 때 수린날이라고 했고, 이게 민속학 재료라면 자료. 5월 5일에 음력 5월 5일 수린날에는 아침 약은 왜 먹어? 뭐 어디 아프지 말라고. 그러면 아침에 먹는 약은 즈문은 천이고 밀레니엄, 즈문해 천년 동안을 장존 오래 사시라고. 누가? 님. 그래서 5월 5일날 단오에는 뭐 쑥물을 먹고 창포로 머리 감고 하는 풍속이 있거든. 그 쑥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야. 몸에 좋으니까 님한테 바치고 님이 먹으면 즈문해 천년 동안 아주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약이라서 받잡노이다. 바칩니다. 이렇게 됐잖아. 원망했던 앞에 연애에 4월달에 연하고 다르지, 그치? 4월달에는 원망의 감정이 있었단 말이야. 꾀꼬리도 오는데 왜 안 오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 님인데 내가 오래 사시라고 좋은 약, 쑥물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원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오래 사시라고 기원한다. 민속학은 수린날, 단오를 말하는 거다. 동동다리 하면서 또 유견이 끝난 거지. 6월달로 갈게. 6월 보름에, 이거 보통 민속학에서 말하면, 풍습을 말하면 6월 유두를 말하는 거야. 목욕하는 날이야. 6월 보름에 별은 벼락, 절벽을 말하는 거야. 별의 발현빛. 자, 발현빛이 바로 화자의 처지를 알려준다. 버림받은 존재. 자, 빛은 있잖아. 자, 목욕하면서 뭐 이렇게 머리 감으면서 빛이 됐다고 쳐. 이제 쓸모가 있을 땐 써. 그러면서 절벽에서 휙 버렸다고. 쓸모가 있으니까 나를 만났다가 나를 버렸다고. 그 발현빛이 나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 화자의 처지. 발현빛 다오라. 같구나. 비유적 표현이고. 화자
화자의 처지, 화자의 분신을 찾으세요. 그러면 발현빛. 저 밑에 가면 2개 더 나와. 돌아보실 님을. 자, 버림받았는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뭐냐. 님이 나를 버렸어. 쓸모없다고 버렸단 말이야. 버린 빛 같아. 근데 님이 살짝 나를 돌아봐 주신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쫓아가고 싶다. 잠깐이라도 쫓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게 님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화자는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발현빛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님이 살짝만 돌아봐주면 조금이라도 쫓아가고 싶다.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 따르겠다라는 얘기지. 자, 여기 풍속은 6월 유두고 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슬픔이 가련하고 슬픈 게 좀 있어. 이런 걸 한자로 얘기하면 애련이라고 하는 거야. 애련. 슬플 애자에다가 가련할 연자를 써서 화자의 모습은 애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7월달로 갈게. 7월 보름에 원래 백중날이지. 7월달 7월 보름에 백종이라고 그러는데 백중을 말하는 거야. 백중날은 배하여 두고 자 배라는 게 진설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상에다가 과일을 쭉 늘어놓는 걸 진설이라고 하는데 배하여가 같은 뜻이야. 그러면 7월 백중날에는 뭐 한다고? 상에다가 음식을 혹은 재물을 쫙 펼쳐놓는 거지. 그게 풍습이야. 그렇게 해서 배하여 두고 님을 한데 녀가죠 나왔는데 살아간다 지낸다가 나섰지. 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비삼노이다. 그러니까 비옵니다. 끝났지. 봐봐라. 7월 백중날 뭔가 재물이며 과일이며 쫙 상에다 깔아놓고 같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빌겠다고. 이게 지금 8월에 나온 내용이야. 그러면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뭘까? 그러면 이거 역시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지. 그리워하는 걸 한자로 얘기하면 연모라고 하는 거야. 연모. 그러면 지금 8월은 연모의 감정이 느껴진다. 당연히 풍속은 백중날이고요. 8월달 우리가 명절로서 크게 보내는 추석이잖아. 추석. 8월 보름에 음력 8월 15일 추석이야. 가배 이거 봐봐. 민속학으로 추석날, 중추절, 가배 다 똑같은 말이야. 가배라고도 불렀다는 거지. 가뱃날이지만은 자 가뱃날 뭐하는 날이야? 가을은 뭐지? 수확의 계절. 온갖 곡식을 수확하고 열매를 수확했단 말이야.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이 추석날 우리 못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추석날만 같아라.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풍요로운 명절날이란 말이야. 그런데 봐봐. 님을 매셔 살아가야지만 오늘이 진짜 가뱃날이라고. 님이 없으면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로워도 그건 가배가 아니래. 제일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님이야. 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만 진짜 오늘 가뱃날 맞다고. 안 그러면 가뱃날 아니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도 님에 대한 그리움, 만나서 행복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당연히 민속학적으로는 풍습이 한가위 추석 가배가 되겠지. 자, 시간으로 가볼까? 9월 9일 99 이렇게 했지. 이걸 사실은 구자가 동양에서는 뭐라지 아주 기운이 좋은 날이거든. 풍속에서 말하면 중양절이라고 그래. 중양절. 구가 양기가 가득한 날이거든. 그게 2번 겹쳤다 그래서 중양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9월 9일 약이라 먹는 황화. 이거 그 단오날 쑥물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유견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네. 그지? 황화가 있잖아. 누런 북한잎인데 그걸 약으로 먹는데 그러니까 쫙 집안에 그 황화를 고지 안에 드니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고 해도 되고 뭐 화분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도 돼.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어. 셰셔가 초가집이거든. 가마네라 너무너무 적막하다. 조용하다. 이유는 사랑하는 님이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너무 적막한 어떤 화자의 느낌이 나오지. 그지? 이유는 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적막이라고 해도 되고 민속학은 중양절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10연으로 가야 되겠다. 10월이니까 10이라는 되겠지. 10월에 10월 6월 10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10월에 점이연은 짧게 자른 바랐다오라. 보리수 같구나. 누가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점이연 바라시. 짧게 자른 보리수라고. 보리수. 자, 화자한테 버림받은 모습이 바로 점이연 바라샤. 점이연 바라시 뭐냐면 보리수 나무인데 너무 짧게 잘라서 쓸 데가 없어. 아무도 찾지를 않아. 그게 화자의 처지라는 얘기야. 점이연 바랏 이게 바로 짧게 자른 보리수 나무 화자의 처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이야. 꺾어버리신 후에 꺾어는 가지를 꺾은 거고 버리신 후에 디니실 분이 없으셨다.
가지고 다닐 사람이 없지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화자. 그래서 버림받은 거지. 꺾어버린 후에 이 보리수나무 너무 짧아서 가지고 다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보면 버림받은 거잖아. 아까 얘기를 한다면 애련이라고 해야지. 슬프고 가련하다. 자, 12연으로 가볼게. 11월. 자, 음력 11월 봉당자리. 봉당자리는 원래 시골에 가면 시골집 가운데 그 마당에 쑥 파진 데가 있거든. 그걸 봉당이라고 그래요. 봉당자리에 집 아니겠지, 그치? 봉당자리에 한삼을 덮어 누워. 한삼을 덮고 누웠대. 자, 한삼은 사실은 얇은 천이거든. 11월은 추운 계절이야. 한삼을 덮고 누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바람 숭숭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게 화자의 지금 뭐랄까 심정이란 말이야. 왜 그럴까 그러면 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님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저렇게 11월 달에 봉당에 이렇게 한삼을 덮고 누워있는 것 같아. 슬할 살아온 역. 여기서는 슬픈 일이다. 왜? 님은 없고 나 혼자 쓸쓸한 겨울에 한삼을 덮고 누워 있으면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고운일 스시옴 널셔. 고운일, 고운님, 사랑하는 님, 스시옴. 스시옴은 스스로 비슷하게 생각해서 각자 제각기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님은 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슬프구나. 슬픈 일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도 애련, 비련 뭐 이 정도의 한자성어가 어울린다니. 자,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는 화자의 첫 모습이고, 다음에 12월 마지막 13일 볼까?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분디나무 이름이 분지나무가 있나봐. 그 나무로 깎았어. 뭐 하려고? 젓가락 만들려고 깎았단 말이야. 나사를 아까 나왔던 받잡다, 진상하다, 바치다 그런 얘기지. 바친 쟁반에 젓가락 깎구나. 젓가락 같다고.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고, 아까 나온 대로 한다면 발연빛, 절벽에 버린 빛 있잖아. 발연빛, 점이연 바랏. 지금 나온 저, 쟁반 위의 저를 뭐라 하냐면 반익저라고 하지, 그지? 이 세 개가 모두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화자의 처지, 분신을 말하는 거야. 쟁반 위에 젓가락 같다. 왜 그런가? 이렇게 밑에 설명이 나와. 뭐라고? 님의 앞에 들어가지고 짝을 맞춰서 이렇게 딱 젓가락을 딱 님 앞에 놨더니 님은 쳐다도 안 보고 손이 가져다 문다라는 얘기니까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남자가 이 젓가락을 가져가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쟁반 위에 젓가락 같은 게 바로 현재 나의 처지고 나의 모습이고 나의 분신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13년이 끝난 거라고. 님은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이 없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찝쩍댄다, 수작을 부린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체 14면으로 되어 있는 고려가요다. 분절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이 딱딱 나눠진 거야. 연의 구분은 뭐라고? 후렴구, 동동, 다리. 고려가요 후렴구는 원래 작품마다 후렴구가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 작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영탄법, 직유법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발연빛, 그 다음 점이연 바랏, 마지막 나온 반의 저, 이게 버림받은 건데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알았지? 나는 뭐다? 빛이다. 나는 뭐다? 바랏이다. 나는 뭐다? 저다. 이렇게 하면 은유법이 되는 거야. 자, 현존하는 고려 가요 중에서 가장 고려 가요가 현존하는 그 원령체 노래 중에서 제일 오래됐죠. 이 원령체는 달거리 노래라고 하고 1월, 2월 이렇게 나간다 그랬는데 요 뒤에 가면 조선시대 때 가면 세종 때 정학유라는 사람이 지어놓은 농사직설 농가원령가구나. 미안하다. 농가원령가가 있어. 그게 원령체야. 이거는 고려가요고 농가원령가는 가사야, 가사. 그거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농부가 해야 될 일을 딱 다달이 다 적어놨어. 그대로 지금 농사 지어도 돼. 알았니? 당연히. 그리고 다 음력이야. 우리는 옛날에는 태음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음력이다. 알았지? 자, 고려가요답게 후렴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세시풍속을 알 수 있고, 님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예찬하고 송추, 기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화자 스스로는 굉장히 외롭다. 알았니? 슬프다. 비련과 애련 뭐 이런 게 화자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님에 대한 원망도 드러난다. 곡골이세. 봄만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데 우리 님은 한 번 떠난 다음에 오지를 않아. 그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라고. 알겠지? 대부분은 다 그리움이지. 님, 떠난 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길 기원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 고려가요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원래는 일반 민중들이 부르던 건데 이게 궁중악, 소각에 편입되면서 첫 번째 일연이
님이라는 게 임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임금에 대한 찬양, 송축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14면이 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면 이건 연주하는 궁중 연악이라고 그러지, 연주하는 노래 잔치 때나 무슨 의식 때 이렇게 연주하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맨 앞에 이제 임금에 대한 찬양이 좀 나오는 게 덧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게 고려가요 동동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있잖아 재미난 게 있어. 이게 일관성이 좀 떨어져. 계속 있잖아 화자의 처지를 쭉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님에 대해서 예찬을 쭉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떤 연들은 몇 월 달은 뭐 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몇 월 달은 화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정리하면 이렇게 돼. 첫 번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면, 사연, 유견이야. 얘는 님에 대해서 막 예찬 비슷하게 그 송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면, 사연, 유견은 임 또는 임금에 대한 추앙이고 공적인 거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근데 2연 정월달, 4월달은 또 개인적인 정서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님에 대한 원망도 얘기하고 아까 곡거리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쭉 뒤에 나오면 7연, 8연, 9연 그러니까 6월, 7월, 8월은 또 이게 개인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게 막 섞여져 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월, 13연 그러니까 11월, 12월은 또 님하고 화자하고 막 이런 내용이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단일한 작가가 지은 것이 아니고 그때 개인의 창작이 더해져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동동이라는 내용이 완성된 거 아닌가라고 추측 정도 할 수 있어. 아니? 뭐 이런 같은 경우는 궁중화가 편입되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거의 맞는 건데 이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 화자였다가 님이었다가 뭐 화자와 님이 섞인 거 이런 것들은 딱 한 번에 동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연이 하나씩 추가된 거 아닌가 혹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내용이 변질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동동은 고려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잘 해석을 하고 문제풀이 해보면 더 자세해질 거야. 알았지?